통신비 월 10만 원씩 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거 이제 안 내도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2025년 12월 4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 땅에 공식으로 발을 디뎠거든요. 30년 넘게 SK텔레콤, KT, LGU+, 이 세 곳이 독점해온 통신 시장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만 보이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지는 시대, 기지국 없이도 통신이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가 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통신사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건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통신 3사가 어떻게 30년 넘게 독점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해요. 기술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위치에서 나왔어요. 정확히는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깔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전화를 하려면 기지국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쓰려면 광 케이블이 깔려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전국에 설치하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하고 정부 허가도 받아야 하며 땅도 확보해야 하니까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거죠. 중세시대 영주가 자기 영지를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통행세를 받던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전파가 지나가는 길목을 장악하고 앉아서 돈을 받는 거죠. 우리는 매달 그 통행세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SK 쓰다가 KT로 바꿔봤자 거기서 거기고 LGU+로 옮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셋 다 기지국 깔아놓고 통행세 받는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근데 이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게 통신 3사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기술은 항상 기존 권력 구조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마차 시대에 도로를 독점하던 사람들이 철도 나오면서 무력화됐고, 철도 독점하던 사람들은 자동차와 비행기 나오면서 힘을 잃었잖아요. 땅의 길목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늘로 우회하는 길이 뚫린 겁니다. 기지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스타링크가 정확히 뭔지 설명드릴게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만든 저 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기존 위성 인터넷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예전 위성은 지구에서 36,000km 떨어진 정지 궤도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0.5초에서 1초가 걸렸습니다. 영상 통화하면 상대방이 말하고 한참 뒤에 들리는 수준이었죠. 인터넷 검색도 답답하고 게임은 아예 불가능했어요. 근데 스타링크는 고도 550km 위치에 위성을 띄웁니다. 정지 궤도의 족십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라서 지연 시간이 20m초에서 40m초밖에 안 돼요. 광 케이블이 1m초에서 10m초, 오지가 10m초에서 20m초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현재 6,000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 궤도에 올라가 있고 최종 목표는 42,000개예요. 하늘에 4만 개짜리 기지국망이 떠다니게 되는 거죠. 각 위성이 레이저 광학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는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서 위성끼리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지상국을 여러 번 거치지 않고도 먼 지역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니까 속도랑 안정성이 기존 위성 인터넷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통신 3사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스타링크가 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지 이게 핵심이에요. 경쟁자라는 건 같은 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상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스타링크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존재입니다. 더 좋은 통신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통신사라는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택시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간이동 기술이 나온 거예요. 택시 회사끼리 요금 낮추고 서비스 개선하고 싸워봤자 순간이동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스타링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통신 3사가 싸워서 지는 게 아니에요. 비켜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경쟁에서 지면 그래도 2등, 3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예 필요가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지금 통신 3사 경영진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가 같은 링 위에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싸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통신 3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프라가 이제 강점이 아니라 부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SK텔레콤만 해도 전국의 기지국 수십만 개가 있는데 이거 짓는데 수십조 원 들어갔고 매년 유지하는 데만 조 단위 비용이 나가요. 땅값 내야 하고 전기세 내야 하고 장비 교체해야 하고 인건비 들어가죠. 이게 전부 고정 비용이에요. 가입자가 줄어도 이 비용은 줄지 않거든요. 근데 위성은 정반대입니다.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개발해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예전에는 위성 하나 쏘는데 수천억 원 들었는데 지금은 수십 분의 1로 줄었고 앞으로 더 싸질 겁니다. 위성이 늘어날수록 단가는 떨어지는 구조예요.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기지국은 반대입니다. 늘릴수록 비싸져요. 도시에는 이미 꽉 차서 새로 지을 데도 없고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은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안 짓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IT 강국이라면서도 시골 가면 통화 품질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곳에는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근데 위성은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서 쏘니까 서울이든 울릉도든 백두산이든 똑같은 품질로 서비스가 됩니다.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통신 3사는 노후화된 기지국 교체하느라 허덕이고 있을 거고 스타링크는 끊김없는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다이렉트 투셀 기술입니다. 다이렉트 투셀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별도 장비 없이 위성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안테나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손에 들고 있는 폰으로 바로 위성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이미 약 400기 이상의 다이렉트 투셀 지원 위성이 발사됐고 미국이랑 일부 국가에서는 문자 서비스가 먼저 상용화되고 있어요. 향후에는 음성 통화랑 데이터 통신까지 확장될 예정인데 이게 본격화되면 기지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스타링크 쓰려면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니까 뭔가 번거롭잖아요. 근데 다이렉트 투셀이 상용화되면 그냥 폰만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삼성이든 애플이든 스마트폰에 위성통신 칩 하나 넣으면 끝이에요. 통신사 대리점 갈 필요도 유심 살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 기술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본격 상용화되면 통신 3사는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로밍 비즈니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해외여행 가면 로밍비 내잖아요. 하루에 1만 원, 2만 원씩 되는데 데이터는 쥐꼬리만큼 주고요. 통신사 입장에서 로밍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거의 공짜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한국 통신사가 외국 통신사랑 계약해서 서로 망을 빌려 쓰는 건데 중간에서 마진을 왕창 붙이는 거죠. 근데 위성은 국경을 몰라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한국에서 쓰든 미국에서 쓰든 일본에서 쓰든 똑같은 위성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로밍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되니까요. 스타링크 가입자는 해외 나가도 추가 요금 없이 그냥 인터넷 쓰면 돼요. 하루 요금이니 국가별 요금이니 이런 복잡한 거 없습니다. 통신사가 가장 쉽게 벌던 돈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신사 요금제 보면 얼마나 복잡해요. 오지 요금제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고 데이터 몇 기가에 통화 몇 분의 부가 서비스 뭐 붙이고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복잡해야 비교가 어렵고 비교가 어려워야 비싼 요금제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스타링크는 단순해요. 월 얼마 내면 무제한으로 쓴다. 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뭘 선택하겠어요? 통신 3사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 재판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SK텔레콤이랑 KT가 스타링크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서 국내 유통이랑 기술 지원을 맡고 있거든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 몰락의 신호예요. 왜냐하면 재판매는 결국 남의 물건 팔아서 마진 붙이는 거잖아요. 인프라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는 건데 이제 통신 3사는 인프라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도로를 소유하고 통행세를 받던 영주였는데 이제는 남의 도로에서 대리운전하는 기사가 되는 겁니다. 도로 주인이 바뀌면 대리운전 기사한테 얼마 줄지도 도로 주인 마음이잖아요.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마진을 조금만 줘도 통신 3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아예 사업에서 빠지는 거니까요. 플랫폼의 하청업체가 되는 순간 미래는 없어요. 애플이 아이폰 부품 만드는 회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단가 깎고 쥐어짜고 마진 거의 안 남게 만들잖아요. 통신 3사가 그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막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기술의 흐름을 정책으로 막을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는 전부 실패했거든요. 중국이 인터넷 검열하려고 만리 방화벽 만들어도 VPN으로 뚫리잖아요. 한국 정부가 스타링크 진입을 규제로 막는다고 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WTO 통상 규정이 있어서 특정 국가 기업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어렵거든요. 허가 막더라도 위성 신호를 어떻게 막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파를 국경에서 검문 검색할 수 없잖아요. 결국 시간 문제예요. 문은 열립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 격차를 정책으로 좁힐 수 없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개발하는데 2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수많은 실패와 폭발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술력을 쌓은 건데 한국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립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격차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지 않아요. 통신 3사가 자체 위성 사업을 한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위성 기술, 로켓 기술, 발사 비용 절감, 이걸 갖추려면 수십조 원과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통신 3사한테는 둘 다 없거든요. 지금 하려면 10년 전에 시작했어야 해요.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스타링크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한국 광랜이 500Mbps에서 10GBps까지 나오는데 스타링크는 평균 135Mbps 정도거든요. 속도만 놓고 보면 광랜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오지도 100Mbp에서 300Mbps권 나오니까 도심에서는 기존 통신망이 여전히 우위에 있어요. 지연 시간도 광랜이 1mH에서 10mH인데 스타링크는 2mH에서 40mH로 좀 느리고요. 안테나 설치하려면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해서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서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날씨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심 가정용보다는 도서, 산간, 해상, 재난지역 같은 음용지역에서 더 강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스타링크 1세대가 이 정도인데 2세대, 3세대가 나오면 속도는 더 빨라지고 지연은 더 줄어들 겁니다. 위성수가 4만 개를 넘어가면 커버리지도 품질도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져요. 다이렉트 투셀 기술이 상용화되면 안테나 설치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때 가서 통신 3사가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광랜이 더 빠르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5년 후, 10년 후에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해 볼게요. 2025년 12월 4일에 출시된 한국 스타링크 주거용 기본 요금이 월 8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기존에 쓰던 거랑 비교해 보면 집에서 쓰는 KT 기가 인터넷이 월 3만 원에서 4만 원대고 SKT나 LG 오지 무제한 요금제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집 인터넷보다는 2배 정도 비싸고 5G 무제한이랑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살짝 저렴한 수준이에요. 장비는 안테나랑 공유기가 포함된 스타링크 키트를 사야 하는데 약 55만 원 정도 들고 30일 무료 체험 후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고 환불도 가능합니다. 위성이 더 많이 올라가고 가입자가 늘어나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 비용을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통신 3사는 기지국 유지비가 고정 비용이라 가격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가격 경쟁력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30년 넘게 독점 체제에서 비싼 통신비 내왔잖아요.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타링크 들어오면 통신 3사도 가격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고객 다 빼앗기니까요. 물론 과도기에는 혼란이 있을 겁니다. 통신 3사 직원들, 협력 업체들, 대리점 운영하시는 분들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산업이든 기술 전환기에 겪는 일이에요. 자동차 나왔을 때 마부들 일자리 없어졌고 스마트폰 나왔을 때 피처폰 공장들 문 닫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막으려고 발버둥 치면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오고 미리 준비하면 그나마 충격을 줄일 수 있거든요. 통신 3사 경영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재판매로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술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마차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시대가 왔듯이 기지국 시대가 끝나고 위성 시대가 오는 거예요. 통신 3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전환기에 어떻게 연착륙하느냐를 고민하는 것뿐입니다.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은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선택의 기로가 왔어요. 계속 비싼 통신비 내면서 기존 통신사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건지 말이죠. 특히 산간 지역이나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스타링크가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지국이 안 들어와서 통신 품질이 형편없었는데 이제는 서울 강남이랑 똑같은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광면이 빠르지만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위성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 거고 언젠가는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갈아타려고 하면 초기 장비 비용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0일 무료 체험도 제공하니까 한번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독점 체제에서 편하게 장사했는데 이제는 진짜 경쟁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가격도 내려야 하고 서비스도 개선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도 도입해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독점하면서 혁신 동력을 잃어버린 기업들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스타링크는 10년 넘게 준비해온 기술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거든요. 한국 시장은 그들한테 하나의 추가 시장일 뿐이에요. 근데 통신 3사한테는 한국이 전부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예요. 통신 3사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한국 시장에서만 독점적 지위를 누렸을 뿐이에요. 근데 스타링크는 전 세계가 시장이거든요. 아프리카든 남미든 아시아든 어디든 위성만 띄우면 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상대랑 어떻게 싸워요? 더 심각한 건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스타링크는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통신 3사는 기존 인프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데 말이죠.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스타링크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을 거고 통신 3사는 한국에서도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위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기술 격차도 있고 자금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시장을 이미 다 빼앗긴 상태일 테니까요. 결국 남는 건 재판매 사업뿐인데 그것도 스타링크 눈치 보면서 해야 하는 거죠. 마진도 얼마 안 남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사업이에요. 이게 30년 독점의 끝입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통신 3사한테는 악몽이죠. 근데 이게 자업자득이기도 해요. 30년 동안 독점하면서 혁신은 안 하고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형편없었잖아요. 고객센터 전화하면 30분씩 기다리게 하고 약정 계약은 복잡하게 만들어서 소비자 헷갈리게 하고 요금제는 몇십 가지씩 만들어서 비교도 못하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서 영원히 독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어요.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새로운 경쟁자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전기차도 그랬고 재사용 로켓도 그랬고 이제 위성 인터넷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신 3사가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했어요. 스타링크가 처음 위성 쏘아 올린 게 2019년이거든요.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규제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손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허둥대는 거죠. 재판매 사업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좋은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결국에는 스타링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할 거고 중간 유통은 점점 역할이 줄어들 겁니다. 다이렉트 투셀 기술이 상용화되면 유통 자체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스마트폰에 칩 하나만 박으면 되니까 통신사를 거칠 이유가 없어요. 애플이나 삼성한테 직접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통신 3사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이 없어요. 기지국은 점점 쓸모 없어지고 재판매는 마진이 없고 자체 위성은 기술도 돈도 없고요. 결국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30년 동안 통신만 했던 회사가 갑자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른 분야는 경쟁자들이 꽉 차 있고 통신 3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통신 인프라뿐인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어요. 기존 가입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신규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 거고 기존 가입자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갈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통신 3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이게 기술혁명의 무서운 점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버리니까요. 예전에는 바뀌는데 수십 년 걸렸는데 요즘은 몇 년 만에 판이 뒤집혀요.
스마트폰 나온 게 2007년인데 불과 10년 만에 피처폰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위성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10년 후에는 완전히 보편화될 거예요. 그때 가서 통신 3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축소되거나 합병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30년 독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경쟁의 시대가 왔어요. 소비자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통신 3사한테는 위기인 거죠.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계속 기존 통신사를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볼 건지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술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니까요.